드라이브. 네. 드라이브 테크수다 11월 넷째 주, 주간 테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뉴스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네. 그래도 짧게. 저희들이 좀 짧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이죠. 네. 이게 드디어 마침내. 방점을 찍었습니다. 네. 이거 또 안 되나. 그러게요. 네. 국회는 거부했는데. 네. 네. 첫 번째 뉴스 어떤 거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드디어 저희 이제 뭐 양파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결국에는 홍종학 이제 장관이 되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명장 수여하시면서 네. 사람 11월 21일. 네네네. 네. 21일에서 이제 사람 일이 참 마음 같지 않다. 새 정부 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의 정책이 되게 중요했는데 이제서야 임명해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어찌됐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잘 해주십사 하고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네. 해주셨고 또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이제 반대가 많았던 장관들이 오히려 또 잘한다 이런 농담도 하셨다는 그런 또 후문이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국민의당, 네. 박지원 의원께서, 네. 그러면 이번에 여야 네. 합심으로, 네.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장님은 그러면 못한다는 얘기냐?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또 딴지를 딴지를 또 한번 거시면서, 역시 위트가 있는, 네. 반론들을 네. 펴셨죠. 근데 진짜 이게 역대 정부 최장이죠. 최장으로 네, 최장. 인선이 안 된 거죠? 네네. 네, 진짜. 147일 정도 됐으니까 아마- 6개월, 네, 6개월 훨씬 넘은 거죠. 네, 진짜 피치 못할 상황이 했지만, 일단은 이 해를 넘길 수 없다. 그 6개월. 정부 전체 조각이 다 안 됐기 네네네. 때문에 빨리 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여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계속, 진짜, 내로남불. 진짜, 네. 이게 말이 되냐. 니네 염치 없는 거 아니냐. 우리 보면 염치 없다고 맨날 그러더니, 얘기했습니다. 그 더 재미난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 또. 이제 중소벤처부가 이제 드디어 완성 모습을 드러냈고. 그렇죠. 조각이 그리고 됐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중소벤처부에서 오히려 이제 고발권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기술 탈취라든가 이런 거를 그쵸. 최근에도 그럼 공정위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이니까. 직접적으로 중소기업 쪽에. 네,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의 레이더를 돌려봤더니, 네. 중소벤처부가 드디어 장관이 임명이 되면서, 네. 이제 우리나라 구조가 똑같거든요? 관이 만들어지고 그 밑에 협회가 쫙 나란히서 그렇죠. 좀 구조가 이상합니다, 하여간. 공무원들이 자기네가 일 다 하는 게 아니라 관이 협회를 막 만들고, 그쪽에서, 정보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하는데, 네. 일단 그쪽에 힘이 실리지 않겠냐. 네. 과학기술정통부도 있긴 하지만, 네. 이제 드디어 장관 쪽이 있고 중소기업이다. 그럼 기업용 소프트웨어라든가, 네. 테크 기업들, 여기 상당 부분 다 중소기업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쪽에 붙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호불호가 있었던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진짜 이분들이 내세웠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던 인물이긴 했었습니다. 말이 많았죠. 사실. 네. 그거 일단 통과한 거에 대해서 일단 됐는데 저희들은 비판적으로 한번 좀 바라보도록 그렇죠. 하죠. 네. 근데 더 웃겼던 건 뭐냐면 이분 정책을 딱 해놓고 일단 임명을 해놓고 갑자기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뒷북이에요. 뒷북인데 그렇죠. 청와대가 7대 비리 관련 고위 인사 검증 기준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을 발표했어요. 뭐냐면 7가지거든요. 7대 비리예요. 근데 네네.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을 원천 배제하겠다. 이게 강력하게 해놨어요. 근데 네. 첫 번째가 병역 기피. 그다음에 첫 번째가 병역 기피요. 네. 제가 이걸 보고 나서 보수 세력 쉽지 않겠다 이런 게 들었고 2번 세금 탈루. 이것도 보수 세력 쉽지 않겠다. 3번 불법적 재산 증여. 근데 이것도 그냥 불법적이에요. 그러니까 재산 증여에도 이번에 논란이 된 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 쪼개기냐. 네. 이제 여기 하니까 일단 불법. 그다음에 위장이래. 이제 알짜 없대. 진짜 위장 전입. 이거 그다음에 연구 부정행위. 이제 이거 교수님들에 해당되는 것 같고. 음주운전도 들어갔어요.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근데 상황이죠. 음주운전 하면은 몇 년 쌓였다가 이거 날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하지만 여튼 일단 음주운전 있었고요. 네. 이제 7번째가 성 관련 범죄. 네. 요런 거에 된 건 절대 안 된다. 근데 만약 우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해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들이 있는 경우에 임용을 배제하겠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쪽에 했습니다. 진짜. 정말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고, 근데 이제 진짜 이런 투명한, 그러니까 공직에 나가려면 좀 네. 이제 알아서. 그렇죠. 20년 전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물론 저는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했을 때는 네. 그러니까 공무원 공직자 말고는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요? 설마요?
아니, 저는 공무원분들은 어차피 이제 옛날부터 재산 이것도 하고 하니까 네. 어느 정도 이러다 보면 공무원들만 이렇게 장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좀 일단은 어느 정도 사회가 좀 동의할 수 있는 좀 기준을 달라졌다고 보고 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뭐 기본인 거죠. 이거 뭐 한 나라의 장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부서의 장인데 재산 이거 아니면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기준, 저는 옛날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인사위원회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건 기본으로 걸려야 될 것들이 자기네들이 검증 제대로 안 하고 나중에 청문회에서 털리게 되고, 네. 그러니까 뭐 정말 좀 어이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 됐으니까요. 내년에 이제 부랴부랴 네. 이제 아마 부서도 할 일 많아요. 할 일 많고, 많으니까 네. 쫙쫙쫙 하셔갖고. 네. 좀, 진짜 그거를 네. 불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와대 소셜 라이브 얘기 한번 하시죠.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니, 정호성 기자께서 근데 바로 올려놨어. 청와대가 소셜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데 11시 50분. 예, 소셜 라이브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네. 또 다른 서비스는 이용 안 하고 페이스북만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약간 저는 이제 그런 걸 있었죠. 그러니까 네. 이제 실제는 뭐 11시 50분이라고 해서 지금 네. 청와대가 소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인기도 많고 네. 청와대 소식을 뭐 직접 참 저희가 청와대 소식을 참 듣고 있다니 참 진짜 격세지감은 생각이 격세지감이죠.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왜 좋은 시도다. 근데 실제는 제가 이제 왜 여기서 약간 딴지를 걸고 싶었어요. 저는 네네. 왜냐하면 되게 방송 있잖아요. 소셜 라이브라든가 이런 라이브 방송의 원조 어디예요? 우리나라. 소셜 라이브 방송이요? 아니 그냥 라이브 방송의 원조가 어디야? 아프리카. 그렇죠. 아프리카 TV. 하고 있어. 네. 청와대 아프리카 TV에서 11시 50분에 하시는 거 봤습니까? 못 봤죠. 네. 그 다음에 네이버 TV 있습니다. 네. 브이라이브도 있고요. 네. 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없어요. 카카오 TV는 들어보셨나요? 어머? 판도라 TV는요? 전혀 모릅니다. 네. 어떤 곳에서 국내 서비스 업체들,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페이스북에 등장했죠. 네. 가뜩이나 국내 서비스 업체들이 그 유튜브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트위치라든가 이런 강력한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우리나라 아프리카 TV라든가 이런 데 시작했던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자기네 서비스를 개선하고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국내 서비스. 청와대 정도 되면 그러니까 외국 서비스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같이. 그렇죠. 또 메시지는 또 트위터에 날리시잖아요. 그 너무 웃기다는 거죠. 우리나라 서비스에서는 한 번도 안 오시고, 네. 그러면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정도 되면은 이 멀티 송출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도 그 방송 저희가 일부 방송에 초대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 방송을 서비스해 주시는 오늘은 진짜 모토그래프라고요. 정 없으시면 모토그래프 때 연락해 주세요. 저는 알아서 다 그냥. 아니 모토그래프가 그 전 세계 서비스 중에 동영상 송출하는 요 파트 있잖아요. 가장 다 서비스를 쏘고 댓글도 다 모아가지고 볼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만드셨어요? 언론사 대표신데 개발자야. 이승환 대표 여기 지금 저희들은 댓글이나 시청자가 많지는 않지만 근데 이런 거를 청와대가 좀 국가의 어떤 메시지를 말이죠. 네. 전달한다고 할 정도면 차별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네. 제 생각은 그거예요. 먼저 같이 하고 네. 그러면서 하나씩 뭐 차별하든가. 네. 근데 애저녁에 차별하고 시작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 업체들 입장에서 매일매일 청와대가 그 페이스북에 가서만 사는데 그럼 네네. 나머지는 가뜩이나 언론사들이 막 조지고 네네네. 뭐 달라고 해서 네이버 TV나 이런 데는 정치 얘기를 하지도 못하는 마당에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면 그럼 누가 봐도 네. 거기로만 가게 되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그 서비스 밀어주는 거야. 네네네. 우리나라 서비스 업체 그러면 네이버 저는 이제 저 사람 말을 동의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네네네. 저 사람들은 세금도 제대로 안 낸다고 막 했던 거에 대해서 네네. 청와대가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이 서비스 밀어줘요, 매일. 그렇죠. 매일매일 밀어줘. 네. 그러니까 여러 개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미디어가 선택하는 거하고 네. 청와대라는 어떤 공식적인 기관, 거기에서 매일매일 방송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면 페이스북 하신 다음에 나머지도 해주셔야죠. 난 그 생각하는 거야. 이걸 다 보내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에 하셨어. 민간 기업이 선택하는 방송 선택권하고 관에서 하는 선택권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물론 예전에 그래서 블로그도 꼭 네이버만 있는 것 같고 저는 뭐라고 했거든요. 왜 자기는 사이트 운영을 안 하면서 계속 네이버 블로그에만 다 들어가 있냐. 그것도 시절에는 이제 저는 지적을 했었어요. 이 방송에서 안 한 거지만. 근데 어떤 특정 플랫폼에만 들어간 관의 어떤 태도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국내에도 되게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 그 아프리카 TV를 갖고 뭘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청와대에서 되게 많은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럼 소셜 방송이다. 그럼 자기네들이 선거하면서 이미 라이브 방송의 위력을 봤잖아요? 네네. 그랬으면 이제 전체 플랫폼에다가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략을 갑시다. 갖고 가져가야 되는데. 뭐 KTV도 있고. 그렇죠. 많죠. 네, 그러면 국영 TV처럼 하는 데도 움직이는 데 있잖아요. 그럼 진작에 좀 준비해가지고 멀티 송출하게 하든가. 많은 수요도 이렇게 댓글도 다른 방송에서 볼 수 있는 분들도 하는 게 청와대인데 왜 꼭 페이스북만 밀어주고 있다. 난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청와대가. 그래서 뉴미디어 그 비서관실에 되게 좀 불만이 많잖아요. 물론 이제 기자들만 보니까 이제 뭐 청와대 기자단 출입 기자단 이제 뭐 없애라고 뭐 청와대 들어서 10,000명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사실은 좀 이슈가 좀 다른데 왜 그러냐면 네. 뭐 일단 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페이스북에 한 것도 있고 이게 불특정으로 날리는 거죠, 기사를. 그러니까 사실은 보도 통제가 아니고 좀 엠바고를 좀 걸어서 동시에 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비공식적으로 페북으로 라이브를 한다든가 이러니까 청와대 기자단에서 좀 이제 약간 좀 빡친 거죠. 물 먹어서 요지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이제 기자단에서는 뭐 없애는 게 아니라 이제 좀 그 미디어 비서관실에서 좀 정해지게 좀 정한 그 순서대로 좀 그 시간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알려주고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어찌됐든 근데 또 이제 그걸 받아서 써야 되는 어떤 미디어들 입장에서는 너무 안 좋은 거죠 상태가. 근데 저는 이제 그 기자단의 그 입장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은 그 미국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요. 네네. 기자들이든 누구든 정보는 동일한 시간에 공개된다고 했어요. 그쵸. 물론 청와대에 출입하는 특수한 네네.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자단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먼저 봤잖아요. 그거가 그럼 그걸 통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든 말든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자단에 출입하지 않으면 정보를 안 주잖아요. 물론 대통령 VIP들의 어떤 움직이는 그런 거 어쩔 수는 없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 다 우리들한테 다 알려줘야 된다? 저는 그거는 동의하기가 쉽진 않아요. 자기들도 처음 들을 수 있지. 그렇죠. 먼저 그러면 자기네가 그러니까 직접 소통하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청와대는 지금 직접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죠. 그 채널도 있고. 저는 그걸 자꾸 활용하는 거예요. 중간에 자꾸 이제 끼고 싶은 거죠. 중간에. 그런 시대가 됐고. 그리고 저는 저번에도 어떤 영국인가? 뭐 기사를 이렇게 봤는데 되게 웃긴 일이에요. 그 우리나라 의회주의. 저기 좀 이상해 가는데 직접 민주주의 쪽 얘기를 자꾸 국민들의 참여를 자꾸 이 정부는 막 받아 안으려고 하는 거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막 대의민주주의를 이렇게 부정하는 거냐 해서 막 공략했는데 저번에 어떤 영국 분이 또 일간지 기자를 만나서 인터뷰했는데 지금에 있는 구조가 18세기 거래요. 18세기, 19세기. 그렇죠. 20세기 낡은 거. 옛날 근데 거. 그 사람 입에서 한국이 새로운 걸 시도한 거 아니야 이런 거야. 그 사람들이 이걸 연구한대. 그렇죠. 반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낡은 걸 협파하는 게 아니라 있지만 좀 새로운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해가지고 민의를 반영해서 빨리 더 정책적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데 한국은 좋은 사례라고 그 사람들이 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정치학자들은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과의 소통하는데 무슨 포퓰리즘에 갈 수도 있고 인기 영합주의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만 되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지 요 바뀐 상황에서 직접 소통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는 자기로 대안을 내놓으면 되는데 자기 그게 안 되니까 뭐 지지율이 70에 나머지 n분의 1 해봐야 나머지 30% 갖고 지금 엄청 안 좋잖아요. 네, 맞아요. 네. 뭐 주제가 우린 또 흐르다 보면 이상하게 흘렀지만 어쨌든 저 결론은 뉴미디어 비서관 자체 뉴미디어 비서관실에서 사실은 콘텐트 크리에이터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은 사실은 기자들의 일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뉴미디어 비서관실에서 해야 될 일은 진짜 뉴미디어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기자들이 아날로그 어떤 그런 습성이 좀 많이 젖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아까 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멀티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저도 진짜 뭐 국내 서비스도 좀 적극 활용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청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청와대가 아니고 민간 기업이 그거 하겠다면 그 기업의 선택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민간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엄청나게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하면 약간의 국내 서비스에 대한 어떤 관계들은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하잖아요. 관계 맺기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번 거는 그냥 저는 오히려 좀 심각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면 상관없어. 한편으로는. 아니면 멀티 송출을 하시거나 그런 거를 만들고 싶으시면 모토그래프 이승환 대표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근데 뉴미디어에서는 총괄하시는 분이 카카오에서 가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네.
카카오에서 같이. 알겠습니다. 제가 네. 얘기 안 했다가 네. 많은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설마 우리한테 욕하지는 않겠지? 어찌됐든 간에 갑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 삼성전자. 와, 브라보. 2018년에 29조를 반도체에 투자하겠다고. 네. 그리고 지금 보너스 400%? 반도체 네. 파트들? 아유, 기본이죠. 예전에 맨날 봤던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못 받았던 건데. 꼭 이런 뉴스를 반년만에 해야 돼? 아니, 이럴 땐 제가 삼성전자 간 후배들이 부럽죠. 네. 그렇군요. 네. 와, 근데 이 반도체 시설 투자 규모가 2배 이상 늘었죠? 2배. 세계 전체 투자액의 3분의 1이야. 전체 투자의 3분의 1. 그 내년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게 29조 5천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와, 근데 중국하고 일본의 추격 의지를 꺾겠다. 한 방에. 근데 예. 보시면 이 규모가 엄청난 투자예요. 왜냐면 그 정성 기자가 이렇게 자료 만드셨는데 얼마씩 투자했었죠? 2010년부터 이 표 보시면서 이게 한번 잠깐. 12조 7,300억, 2010년에 12조 7,300억, 그러니까 한 평균 12조였어요. 2013년에도 12조 6천억 정도, 그리고 2015년에 14조 7,200억이고요. 2016년에 이제 13조 정도 투자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2029조죠. 29조니까 네. 뭐 2배 이상이잖아요. 2배 네. 이상이고 뭐 많이 번 것도 있겠죠, 그동안에. 저 하루에 750억씩 벌었으니까 이제 뭐 많이 버는 거 내부 유보금이 지금 뭐 거의 10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반도체 그 공정 미세 만드는 공정 그 머티리얼 그 기계를 1년 그 회사가 1년에 만들 수 있는 물량을 미리 샀다고 그랬죠? 다 미리 2018년에 다 주문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그 반도체 장비가 필요한데 살 수가 없고 천상 그 회사들은 2019년도에 인도를 받게 되고 뭐 그러니까 뭐 전혀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고 중국이나 대만 회사들도 돈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삼성하고 관계 때문에 그 회사가 미리 밀어준 걸까요? 순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오더 순서긴 할 텐데 관계도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삼성이 많이 가니까 어쨌든 뭐 삼성뿐만 아니라 뭐 SK 하이닉스도 올해 이제 제일 많이 투자했죠. 9조 6천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했는데 어찌됐든 이것만 하더라도 그 인텔하고 그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중에 TSMC가 있거든요. 네. 그 두 개 회사를 합친 것만 해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파운드리란 그 회사는 그 반도체를 설계하는 게 아니고 설계한 회사 중에 이 공장을 안 갖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쵸, 그것을 이제 팹리스 회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는 해요. AMD 같은 게 대표적이죠. 공장을 팔았거든요. 다 팔아버렸으니까. 대만은 설계한 요 TSMC는 자기네가 설계하는 게 아니라 공정 기술만 갖고 아주 미세하게 만들어서 뭐 애플 거 삼성하고 만들어주고 애플하고 이렇게 안 좋은 사이였을 때 바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가지고 애플 거 물량을 다 가져가면서 이제 바로 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 인텔하고 대만 TSMC 투자액보다 SK 하이닉스조차도 올해 투자 비용이 엄청 높았다. 9조 6천억. 삼성 수준까지 올라간 거죠. 10조 정도 진짜? 됐으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삼성전자가 29조 정도로 쏟아붓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중국 업체들이 저희 저번에도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100조 정도 투자하고 있거든요. IT 굴기. 네, IT 굴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IT 굴기 한다고 하고 있고 반도체 쪽도 그러니까 컴플렉스인 거죠. 중국 쪽에서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저번에 매기 하는데 뭐 한한령 나오고 막 이런 사드 때문에 삼성 거 수입 안 시켜 않으면 자기네들이 그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다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보니까 되게 웃긴 게 사드 때문에 힘들어요 했는데 수출은 늘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봤더니 다 반도체. 네, 반도체. 메모리, SD램, SSD 이런 거 엄청 쓰고 있고, 아까 제가 용산에 잠깐 갔다 와서 그 유통하시는 분을 만나서 얘기 들었는데, 하드랑 일반 SSD 비율이 지금 거의 7대3이래요. 뭐가 7의 SSD. 이렇게 사갈 때? 네, 하드 업체들이 그래서 하드는 안 팔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SSD도 지금 3D로 3D 낸드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플래시 메모리 쪽도 바꾸고 있는데 이게 공급이 무지 딸리네요. 그래서 들어오면 그냥 끝이래요. 들어오기 전에 끝이기도 하고 뭐 10만 대 들어오면 샘플만 3개만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여러분들 보면 이제 하드웨어들이 이제 되게 얇아지기도 하고 그거 뭐냐면 HDD. 아시죠? 예전에 이제 광학 기술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SSD는 이제 메모리 기술. 이런 쪽에서 들어가는데 되게 빨라요. 네네네. 가볍고 빠르고. 근데 여기 또 3D 낸드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빌딩 짓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땅은 한정돼 있었는데 이걸 위로 올리니까 넓은 공간 아파트가 생기듯이 그런 기술을 요 메모리 기술에 넣어가지고 단일한 집적도였는데 엄청나게 많은 용량을 담을 수 있는 거 했는데 삼성이 또 거기다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또 잘 됐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부팅 속도만 해도 막 20배씩 차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PC를 켰는데 뭐 당연히 윈도우 화면이 나온다. 뭐 맥이 이렇게
가동된다. 이렇게 할 때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거 키면 좋은 거 딱 키잖아요. 한 5초 내지 10초도 안 되는데 벌써 떠 있어.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메모리 쪽이 이렇게 뜨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되게 빠른 거에 익숙해지기도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못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이제 정우성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3대 7로 HDD 3, SSD 7로 용산에서도 물건을 사는 그러니까 자기는 PC를 조립하거나 노트북을 사시거나 뭐 서버를 살 때 뭐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얘기 한 거죠. 그다음에 메모리 1등 누구예요? 삼성. 그러니까 더 대박 난 거죠. 삼성은 이제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냐 그랬더니 SS 가격은 그다음 많이 오르지 않았고 디램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 이제 투자하는 것들 보면 플래시 메모리도 있지만 디램 쪽도 많이 투자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꼭 먹고 알 먹고 뭐 대충 이런 상황이 돼서 되게 부럽기도 하네요. VIP가 저기 VIP요? 수위를 입고 계신데 수인가요? 아직 아닌가요? 그거 제가 아니 성명이 안 떨어졌군요. 아닌가? 모르겠네. 그쵸. 네. VIP. 근데 네. 일단 강력한 황토색 투자. 옷을 입고 계시죠. 네. 강력한 투자. 근데 분기별로 매출로 볼 때는 어떤 때 인텔을 넘어선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또 의미 있게 네, 완전히 제꼈어요. 24년 만에. 연간 최초. 매출로 인텔을 네. 처음 제끼는 24년 만에 24년 반도체에 만에 뛰어들어서 최초. 연간 기준으로 네, 네, 그동안은 네, 네. 분기에 넘었다 네. 했는데 이제 연간으로 네, 네. 난리 나겠군요. 그래서 삼성은 되게 분들입니다. 좀 이렇게 정말 좀 축제 메모리 사업부 쪽들은 정말 축제의 분위기. 그러니까 매출 잠깐 살펴보면 삼성전자 올해 반도체 매출이 656억 달러거든요. 이게 하나로 치면 이제 72조 1000억 정도 규모고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15%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계의 황제, 영원한 엠파이어 인텔인데 매출 추정치가 610억 달러예요. 인텔도 SSD는 엔터프라이즈 파트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용을 포기한 게 좀 이런 게 있죠. 아니요. 개인용보다 어차피 엔터프라이즈 크니까. 이게 뭐냐면 양산을 그만큼 안 한 거죠. 할 수 있었는데 네. 그거를 그만큼 뭐 인텔에서 좀 약간 파난차고? 그러니까 가끔 실수해, 인텔이. 인텔이 가끔 실수해서 이러다가 또 막 바꿔갖고 또 하는데 어찌됐든 플래시 메모리 쪽들은 인텔이 약간 좀 실기한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서 어찌됐든 메모리 반도체하고 이제 CPU 합친 거죠. 반도체 전체 시장은. 그쵸, 삼성은 일단 메모리 반도체 쪽이 크고 시스템 반도체 쪽은 약간 약하고. 그렇죠. 모바일만 쪽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인텔이 시장 점유율 13.9%에서 시장 점유율도 일단 차이가 나고 매출도 잡히고 삼성전자가 그 인텔을 처음 제낀 거는 지난 2분기예요. 2분기에서 처음으로 제끼고 이제 매출액 1위를 차지했는데 이어서 그 정말 폭증 아까 말씀드린 대로 SSD는 그냥 오는 대로 가는 거고 메모리도 풍기 뭐 고용량 어찌됐든 뭐 DDR4라든가 이런 쪽에 고용량 제품들 많이 쓰고 있고 메모리도 정말 많이 쓰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뭐냐면 자동차 쪽에도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차요? 자동차에 뭐 전기 자동차나 이런 자율주행차들의 반도체 디바이스 수요가 엄청 많아져. 그러니까 기존의 PC나 모바일 디바이스 이런 거 외에 전장 사업부 쪽에 엄청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런 건 많은 나중에 모토그래프에서 자동차 전문 매체에서 이런 자동차와 IT, 반도체 이런 거 그렇죠. IoT 또 같이 이성환 대표 다룰 것 같아요. 고민이 많으시니까 그쪽에서 다루시면 되고요. 여하튼 삼성전자 분들 뭐 엄청난 투자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 고용 쪽 이슈에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청년 일자리가 중요하니까. 아니 뭐 고용도 고용이고 삼성전자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순이익이 되게 높잖아요. 이 정도 되면 몇 조 분기별로 몇 조 8조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보금도 많잖아 산해유보금. 그래서 산해유보금은 지금 150조 뭐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백혈병 환자분들 54분 계시잖아요. 그런 거 그냥 재단 좀 하셔갖고 사회 환원 뭐 어차피 저번에도 막 또 나왔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속세로 뜯길 거 미리 좀 하면 국민 어떤 감정도 좀 좋아지고 VIP한테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누가 그 얘기를 해요. 하더라고요. 근데 삼성이 왜 마음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못 얻을까라고 하면 아니 잘하는데 그렇죠. 저런 결정적으로 엄청 큰 회사가 오히려 그 회사에 헌신한 직원들이잖아요. 근데 그 직원들이 건강해. 원래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쪽에서 백혈병 이슈는 IBM도 막 숨기고 있던 문제였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역학조사 할 때도 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라고 했지만 까버리고 아주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좀 전향적인 자세로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다 끝까지 모든 토탈 케어하겠다. 또 하나의 가족. 그 사람들 우리 가족이 아니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진짜 가족인 것처럼 얼마나 그 일선 현장에서 고생들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픔도 있는데.
이건 회장님이 지금 뭐 병원에 계시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부진 사장이 이제 있었으면 좀 다르지 않을까. 되게 좀 디테일이 좀 있거든요, 이부진 사장은. 싸움 붙이는 거야, 지금? 아니, 싸움이 아니라 실제로 나중에? 아니, 신라 호텔에 그 택시기사 가가지고 박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현관에 다 해가지고 1억 정도 손해가 났는데, 그 고령이죠. 68인가 72이신 분이 모범 택시 하시던 분인데. 전자에서는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전자에서요? 진짜요? 그럼요. 삼성에 사고 난 거를, 어찌됐든, 네. 어찌됐든. 그 얘기를 또 네. 하네. 이게 좋은 일에 역시 꼬르치는 그럼요. 기자였습니다. 그럼요. 예, 여튼 어찌됐든. 그런 것까지 해야 마음을 잘한 김에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네, 묵은 글로벌 문제까지도 기업의 그런 어떤 역할을 해달라. 좀 필요해달라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국민들. 다음 뉴스입니다. 이 구글하고요. 이 우버 또 난리 났어요. 네네네.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이슈가 있었는데 개인정보 네. 이슈였습니다. 네. 근데 이 구글이 말이죠. 네. 꺼도 위치 정보. 를 그 사용자가 위치를 끄고 앱도 안 쓰고 네. 심카드 자체까지 제거했어. 근데도 사용자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지금 11월 21일이요. 네. 현지 씨가 네. 코치를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네. 이쪽 코치라는 데가 이제 탐사보도 쪽으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 네. 안드로이드 위에 모든 조치를 취해도 네. 인터넷이 연결된 상황에서 사용자의 위치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구글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사실을 밝혀냈다. 근데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앱도 껐어. 사용자 위치도 끄고. 근데 심카드도 없어. 근데 어떻게 하지? 와이파이는 어떻게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보 가는 거죠. 예. 본인이 다 빼더라도 와이파이나 이런 쪽들을 저희 아이폰도 마찬가지지만 와이파이를 쓰면 좀 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IPI는 저희가 뭐 브라우저나 이거 쓰면 IP가 찍히잖아요. 그 IP 정보만 갖고 있어도 내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2017년 초부터 위치 서비스가 사용 중지된 경우에도 인근 기지국의 주소를 수집해 보냈대요. 근데 누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업데이트 되면서. 근데 구글은 올해 1월에 메시지 전달 속도와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기지국의 셀 아이디 코드를 추가 신호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셀 아이디가 뭐냐면 그 특정 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존이죠. 그 이동통신 여러분들이 기지국이 있는 반경 그 사이들 이런 걸 셀이라고 하는데 그 GPS 신호를 껐어도 여러분 스마트폰이 어딘가 그 기지국 이동 기지국 셀 안에 있으니까 근처 어딘가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이동 기지국에다가 이 사람들은 별도 셀 아이디 코드를 추가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에 있구나라는 걸 했는데 11월 말까지 해결하겠다고 알렸는데 야 이거는 진짜 완전 소송감 아닙니까? 엄청난 소송감 아니에요? 동의도 안 하고 다 가져간 거 아니야? 법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조만간 저희들이 개인정보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저희 개인정보 도기자님 털리셨잖아요. 공공재 아닙니까? 대한민국 개인정보는?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죠, 인간들. 근데 또 더 큰 뉴스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우버잖아요. 우버. 네. 이게 2016년에 네. 5,700만 명 네. 고객과 우버 드라이버 정보가 유출됐는데 네. 문제는 이걸 갖고 이게 무마했다는 거지. 안 알렸잖아요, 사용자한테. 1억 정도. 예. 그러니까 해커에게 10만 달러 지불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작년에 일어난 일인데 쉬쉬하고 해커한테 돈 주고 이랬다가 이게 또 발각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도대체 그동안에 뭐 사용자 운전자는 얘네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저께 들었는데 이 얘기를 요거 갑자기 그 회사를 욕할 수 없는데 혁신이었는데 뭐냐면 운전자의 사진을 찍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용자 드라이버가 신뢰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버가 운전자가 앉을 때마다 사진을 계속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맞는지를 안면인식 같은 걸 해. 근데 실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안면인식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그쵸. 계속 찍어가지고 진짜 이분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를 자꾸 해가지고 그런 서비스 쪽에 있는 거예요. 인증을 할 때. 근데 그렇죠. 근데 저는 혁신이야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뉴스에 570만 개인정보 그 운전자부터 해가지고 털렸다. 그렇죠. 해커한테 돈을 주고 뒷동거래했다. 이러다 보니까 쉬쉬했었다. 네. 근데 갑자기 2017년 말에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 이슈 같은 경우 진짜 털리면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 안 했다는 게 있었고 최근에 또 이제 페이스북조차도 프라이버시 담당 업무를 맡았던 샌디 파라킬라스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이 뉴욕타임즈 맡았던이라는 거 보면 지금 페이스북에서 일 안 하는 거죠. 퇴사했죠. 예. 근데 뉴욕타임즈 기고 통해 가지고 자기가 봤을 때 페이스북은 남용으로부터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보다 사용자 데이터 수집을 우선하는 회사다. 라고 말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글하고 페이스북, 심지어 우버, 이런 얘기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되게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되는데, 요거랑 좀 별개로 예전에 여러분들이 IT 쪽 기사를 읽다 보면 뭐 IPv4, IPv6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소를 숫자로 할당하게 돼 있는데 네. 이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IPv6, 네. 4보다 이제 나아진 어떤 주소 체계거든요. 이걸로 되게 빨리 지원한대요. 근데 인터넷 망을 설계했던 분을 제가 예전에 우연치 않게 시스코 펠로우였는데 국내 강의했을 때 인터뷰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당신이 보기에는 왜 페이스북하고 구글이 IPv4보다 V6를 이렇게 강력히 미는 것 같니? 라고 하는 거야, 저한테. 그래서,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했더니. 주소가 모자란다고 막 그렇게 네, 홍보했어요. 그러면서도 막 했는 이유는 지금 이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정보를 되게 빠른 속도로 쫙 모을 수 땡기는 있으니까. 체계가 V4보다 V6 새로 나온 네네. 체계가 훨씬 용이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 세계라든가 어느 빨리 현장에 빨리 서비스하는 가야겠다. 회사가 네. 이걸 빨리 가주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둘이 어떤 데이터를 모을지의 싸움이다. 네네. 그 싸움인데 한번 봐야 된다 했는데 이런 지금 부정적인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했으니까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제기될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믿을 수가 없어. 마지막 뉴스 2개 간략하게 마지막 하겠습니다. 뉴스, 이거 네. 되게 중요한 뉴스였는데 네이버가 웹문서하고 사이트 검색을 통합한다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말이죠. 네. 그 네이버가 공식 발표는 11월 말까지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서 웹문서와 사이트 검색 영역을 통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네. 근데 왜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면 네이버는 이제 그동안에 자기네 거 하는 검색 영역하고, 그 다음에 웹에서 불고는 영역하고 좀 어떤 뷰잉이라든가 뭐 탑으로 올리거나 이런 약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검색 조작이라든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가 뭐였냐면 구글에서 검색하는 내용이 네이버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 데이터들 자체가 잘못된 데이터들도 있는데 네이버에서만 돌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데이터가 전문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데이터가 있고 검색 서비스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검색 서비스 자체는 뭐 야후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크롤러도 예전에 마찬가지였지만 검색 서비스의 가장 큰 중요한 거는 그게 뭐 성인 자료가 됐든 어떤 데이터가 됐든 사용자가 요구하는 대로 다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게 검색 서비스인데 네이버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기존에 네이버가 했던 거와는 좀 다르게 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저게 또 AI 기술 쓴다고 해놓고서 네이버에 또 코리안 최적화 시키게 되면 또 기존처럼 똑같이 되겠죠.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이제 왜 통합한다고 했을 때 지금 정우성 기자도 깜짝 놀랐냐고 하면 그 사측 속칭이죠. 뭐 가두리 양식장 이슈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네 안에 또 방대한 문서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먼저 우선순위로 막 올리고 네. 뭐 거기 또 블로그도 먼저 올리고 네. 이제 포스트 것도 올려주고 네. 그다음에 거기가 물어보면 알려주는 지식인 거 올리고 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문서는 위주로만 막 하고 네. 외부에 그러니까 네이버 안에 없는 네네. 것들은 잘 검색해도 노출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걸 좀 통합해서 네. 하나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니까 저희처럼 네이버 근처에 잘 안 갔던 회사들조차도 검색이 안 됐잖아요. 짜증나게. 근데 그게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거기 뭘 등록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구글은 등록 안 하고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SEO 설정만 해놓으면 가져가잖아요. 네, 저희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이럴까 했더니 이제 물론 우리나라는 하도 이제 미디어들이 이제 나쁜 기사 쓰고 나서 돈 내놔 이런 데가 너무 많아서 업체들한테 이제 그게 또 그 시장 점유율이 또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네이버한테 이제 사회적 책임을 계속 미디어라든가 시민단체들 또 아니면 네티즌들이 묻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럼 등록을 해서 관리하겠다 했는데 네. 뭐 거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인터넷에 올리고 자기가 활동하면 알아서 가져가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니까. 네. 근데 아마 이게 웹문서 사이트 검색 통합에 관련돼서 이제 간단한 뉴스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향후에 요거 쪽으로 기회가 되면 좀 어떤 분들이 이런 어떤 변화가 진짜 있을지 국내 네. 생태계에 이게 좀 엄청 큰 뉴스인데 실제 오늘은 이렇게 짧게 좀 다루는데요. 기회가 되면 요 네이버 웹문서 사이트 검색 통합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검증이 돼야 돼요. 저는 검증을 일단 해보고 실제로 되는지 저는 또 바뀌면 또 엄청 또 네이버한테 막 항의하잖아요. 또 안 보인다고 해부터. 그렇죠. 네. 근데 하여간 뭐 이쪽 김상범 이 네이버 검색 리더가 뭐라고 그랬죠?
이 발표하면서? 아, 저희가 아는 분인가요, 이분이? 모릅니다. 아, 일단 보도자료에 있었으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네이버는 AI 기반 기술의 발전과 외문서 검색 영역이 고도화된 만큼 이용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진짜요 외문서를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찾아서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많은 외문서들이 더욱 공정하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밝히기만 했는데 확인은 필요합니다. 훈제리님이 네이버와 외문서 검색을 동시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구글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예. 그렇다는데 일단 한번 검증이 네. 필요합니다. 검증이, 분명히 검증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보도자료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만간 네. 나오면 이제 또 이제 엄청 논쟁들이 있겠죠. 네. 그러면 최저가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요. 제가 이거를 오전에 갔다 와서 제가 이거 부랴부랴 넣었어요. 네. 기가진이 제가 오랜만에 KT 기자간담회 갔는데요. 네. 그래서 소셜 라이브를 했죠. 네. 홍보팀들이 놀래. 저희가 또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제? 신기하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실제 Q&A 할 때 제가 껐어. 아. 그랬더니 이 방송을 보던 그 패친이 아니 Q&A 하는데 꺼? 막 이런 거야. 근데, 기자들이 자기 얼굴이나 목소리 나오는 거 싫어해요. 되게 싫어하죠. 그 KT 분은 좋은데. 그러니까 홍보팀도 Q&A는 좀 곤란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제가 라디오 버전으로 틀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라디오 버전으로 틀어놓고 그 스마트폰으로 댓글로 하나씩 써줬어. 저분이 누가 뭐 지금 대답하고 했는지. 근데 일단 이거 기가진이 LTE가 뭐냐면은 그 세 종류 신규 서비스를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LTE 기가진이 LTE가 있어. 그 다음에 기가진이 버디가 있고 키즈 워치.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 이제 그 셋톱박스랑 일체형이 된 게 하나 있었어요. 원래 나온 요걸 거. 좀 먹었죠. 너무 크다고. 다른 너무 제품들이. 크기도 하고 셋톱박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면 저희 카메라를 달 수 있어요. 그쵸. 그것도 옵션으로. 거기 하나가 있었는데 이번에 내온 건 기가진이 LTE인데 그건 뭐냐면 아까 뭐죠? 그 스타벅스라든가 이런데 네네. 커피빈 같은 데 가면 그 젊은 주크박스. 아니 요만하게 들고 다니잖아. 텀블러. 텀블러. 그 우리나라 말 없습니까? 텀블러에? 일본, 외국어입니다. 그냥 쓰십시오. 그 텀블러라고 하면 알아듣는 사람 좋지만 모르는 사람 그냥 컵. 컵. 그 기컵? 기컵. 휴대용 들고 다니는 기컵? 컵. 네. 들고 다니는 기컵. 일단 네. 그 크기랑 비슷해. 예, 예. 근데 왜 그런 크기냐라고 했더니 그 얘기 똑같잖아요. 지금 많은 사용자가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 근데 어느 기자가 왜 텀블러냐 막 했다가 커피 안 드세요? 이러니까 얘가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용자 조사를 했는데 휴대용을 했을 때 텀블러 많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20대나 네. 30대 초반에 있는 분들이 사용자. 네. 그 자기네 주 타켓이 되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LTE를 넣었어요. 텀블러 안에? 네. 아, 진짜 근데 커피를 담아서. 스피커.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모양이야. 그런 크기. 그쵸, 그냥. 스피커인데 하만카도냐. 그냥- 되게 좋아. 네. 거기에다가 LTE를 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나 들고 갈 수 있어. LTE로 데이터를 바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LTE. 그렇죠. 에그처럼. 네. 음. 맞아. 에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에그. 같이 결합 상품처럼 네. 넣고 이걸 들고 이제 그 본부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한강에 가가지고 은은한 음악을 틀어놓고 한강에 있으면 나머지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웃음이 나왔죠. 왜 웃음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멋진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런 휴대용을 내놨고 또 하나는 버디라고 조그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들이 뭐라 그럴까 아주 납작해. 네네. 봤어요. 원통으로 된 이 조그만 요만한 것들. 것들. 예, 근데 그거가 있는데 그건 방마다 두고 싶어 하는 요구가 있다는 거야. 거실에 있어. 근데 또 애들이나 자녀나든가 네. 자기 안방에도 두거나 자녀방에 이렇게 두고 싶을 때 그때 또 작은 거 이렇게 있고 이제 어린이용 워치. 스마트워치인데 기가진이 키즈워치 이게 세 개를 내놨고 숫자도 좀 발표됐어요. 한 40만 지금 38만 정도가 이 서비스 가입이 했다. 네. 근데 올해 연말까지 한 50만 정도 하겠다 이런 얘기했고 근데 어떻게 이 서비스 써보셨어요? 저는 아니요. 안 써봤어요. KT 저는 갈자가 그러니까 아니라 보기만 했고 그냥 저는 왠지 느낌이 싸한 게 뭐가 싸요? 와이브로의 재판을 볼 것 같아서. 에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인공지능은 아니요. 인공지능 그게 아니라 요금이 비싸잖아요, 지금. 뭐가요? 예? LTE 기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별도의 요금제를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KT 쓰는 사람들한테는 별도의 또 어떤 서비스 차징을 좀 저렴하게 하긴 하겠지만 새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만만치 않네요. 뭐 10기가에 16,000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네. 굳이 저는 또 블루투스 그런 제품들이 있긴 한데 그거를 굳이
LTE를 써가지고 저 비용을 써서 추가적으로 내야 된다? 그냥 이 제품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KT의 긍정적인 생각을 반영한 그런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초기 나왔던 건 IPTV하고 결합 상품이었거든요. 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40만까지 간 거고, 일단. 이제 이분들은 이제 그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홈 네트워킹 얘기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저도 미리 손을 막 들어서 질문하고 싶었는데 좀 늦게 질문했어요. 이 라이브를 하다가 채팅하다가 손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건 법인하고 개인 엔지니어들, 그 개발자분들이 쓸 수 있게 SDK를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을 아무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래서 네. 끝나고 나서 거기 본부장님한테 아니, 법인하고 개인들한테 열었는데 뭐 사례 없습니까? 했더니 네. 이분이 홍보팀이 깜짝 놀릴 거기 기자간담회 안 나왔거든. 네, 부산 네. 부산 가보셨어요? 저한테 그런 네. 거예요. 부산요? 저 지난주 지스타 갔다 왔는데 그랬더니 네. 거기 롯데캐슬에 영동 아파트 뭐 있다는 거야. 네, 있어요. 그거 다 저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홍보팀 얼굴이 빨개져. 아니?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 얘기하면 기사가 안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부산에 네. 그 제가 딱 한마디 했죠. 그럼 지금 롯데건설하고 저희 전략적 협력이란 말입니까? 했더니 순간 이분이 당황해. 그러니까 자기는 영도에 가봐라라고 했는데 자기가 모르고 롯데캐슬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롯데건설인가요? 롯데건설하고 그럼 전략적 협력이야? 했더니 에그머니? 막 이러면서 이제 당황해 하셨어요. 에그머니? 네. 에그를 좋아하셔서 에그머니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아재 개그인데 진짜 우리 맞아 죽겠다. 네. 근데, 네. 부산에 계신 분들은 혹시 말이죠. 여기 부산 영도에 있는, 영도에 영도에 롯데캐슬에 이제 기가진이 1년 제공하겠다고 했던 건데, 이게. 뉴스가 뭐 났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건설이 됐고 해서 하니까 혹시 부산에 계신 분들 한번 가서 네. 그게 잘 도는지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걸 확대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뭐 발표하진 않았지만, 네. 이 스마트 시티 또 여기에 KT가 또 주력으로 하고 있어서 네. 아마 그런 쪽하고 연계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저기 이승환 대표가 아주 하품을 하고 피곤해하세요.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빨리. 네, 오늘 콜라보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영상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한 저희들이 앵글. 구현할 수 없는 다양한 앵글. 엄청난 거. 근데 안타까운 게 다 제로야. 뭐가요? 원래 이게 소셜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가입자들 막 끌어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올려야 되거든. 근데 없지. 우리 방송 보는 사람은 페북밖에 없나 봐. 유튜브는 사라졌네. 네, 근데 여튼 오늘 이렇게 먼 길 와가지고 이제 라이브에 멋진 플랫폼을 선사해 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새롭게 이런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토그래프 관계자분들 이성환 대표 및 PD 그 다음에 진행하신 분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한 주 동안 또 저희들이 잊지 않고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2월 달에 12월 달에 이제 정리 시즌 아닙니까? 그러게요. 또 정리할 것도 만들어야 되네요. 네, 다음 주부터는 약간 정리 모드로 저희도 한번 돌아가서 1년간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만나볼 수 있도록 매주 정리 하겠습니다. 특집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여기 청취해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